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이시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전을 신경 쓰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난해함을 토로해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 그 사고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표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최근 판례들을 보면 실제로 대표들이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곧 대표님의 신상과 회사의 존폐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 아이디어부터 제가 차근차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요, 대기업을 겨냥한 법률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겨냥한 법률이라고 보셔야 해요. 대기업은 스스로 대응할 힘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어떻게 정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축할 능력이 되지만 사실 중소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 법률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근로자를 5명만 사용해도 이 법을 적용이 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고가 사업장에서 났을 때 노동부에서 산업안전감독이나 조사 같은 거를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과태료와도 직결이 될 수도 있고 작업 중지랑도 직결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에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괜찮아, 이러한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크게 이 3가지부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디테일적인 부분은 제가 다 풀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이 책임 체계에 대해서 명확화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 조직도를 따로 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에 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를 받고 챙겨라 라는 게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위험성 평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현장의 위험 요인을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수립된 개선 대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서면으로서 기록을 다 남겨두어야 하겠죠. 이게 이 3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과 이어지는데요. 바로 증거의 확보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축적을 해두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장 내에서 기록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유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고는 터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서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들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하지만 결국은 서류들도 다 이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지금까지 총 2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A사에 관한 사건인데요. 이 A사 사건에서는 안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고 동종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안전 점검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아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경영 책임자가 구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2024년 6월 24일에 1차 전지를 생산하던 생산 라인에서 불량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23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24년 9월에 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하였고요. 결국에 이 구속 사유를 한번 뜯어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이윤 극대화 경영을 추구를 해서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고 이런 부분들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담당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고 안전보건 관리자가 퇴사하고 그 자리를 4개월 동안이나 공석으로 방치한 점, 그리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형식적인 안전보건 관리자로 선임을 해두고 소방과 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한 점, 그리고 대피로에 적재된 물건의 위험성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전혀 개선하지 않은 점, 근로자 안전교육이라든지 위험성 평가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이 A사의 대표이사가 구속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시사하는 시사점을 우리 대표님들께서 충분히 염두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으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곤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어차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다라는 것은 이 법을 피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안전 서류만 조금 챙겨놓으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서류를 맞추는 것은 안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이 선행이 되고 그 실질을 받쳐주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서류만 갖춰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대표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우린 지금까지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대표님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과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래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사고 전에 이 예방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냐라는 것을 보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들은 가장 첫 번째로 현황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있는지, 있다라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안전 담당자는 지정을 했는지, 위험성 평가는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이나 점검 같은 것들은 기록을 잘 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그것을 개선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 위험 요인은 어느 사업장이나 존재를 할 텐데요. 그 부분을 근로자와 함께 발굴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계에 안전덮개를 설치한다든지 화학물질 장소에는 환기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작동은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교육과 훈련인데요. 신입사원이나 직무가 바뀐 직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보건 교육을 최우선으로 실시를 해주시고요. 그 실시했다라는 기록을 항상 사내에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뉴얼도 구비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매뉴얼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자료가 많죠. 근데 이러한 자료를 그냥 다운받아만 놓고 직원들에게 전혀 배포를 하지 않는다든지, 직원들은 오히려 이 비상조치 매뉴얼이 우리 회사에 있는지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전혀 공유가 안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비상조치 매뉴얼에 대해서도 구비를 하신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서 항상 이 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숙지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것이 단순히 대표님을 구속시키기 위해 아니면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결국 우리 직원의 생명과 삶과 가족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보면 대표님들께서 그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해둘 걸, 혹은 안전조치를 좀 더 꼼꼼하게 챙길 걸, 이런 후회 말씀을 종종 해주시는데요. 사고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수입을 끊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가족은 생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대표님은 처벌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은 대표님과 직원들 모두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사고 후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전에 이미 예방적으로 다 갖추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는 뭐 작으니까 상관없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 실제로 작은 회사들이 사고가 더 많이 나고요. 서류만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이 받쳐주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고가 안 나면 상관없지 않나 라는 부분은 그 절대로 누구도 보장을 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희 노무법인 호담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200건 이상 구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직종별로 핏하게 맞는 체계를 구축한 경험을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의 회사를 직접 진단하고 법적 요구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 영세한 사업장 대표님들께서 이 법률의 빡빡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로 저희한테 상담을 만약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저와 상담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대표님의 사업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호답의 김형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